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은 2025년 10월 12일, 일요일, 지금 시각은 오전 9시 38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오늘까지 연휴를 즐기실 것 같은데요. 연휴의 끝자락, 뭔가 허전하고 아쉽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분들도 계시고, 아유 너무 많이 쉬었다, 이제는 좀 일도 좀 하자, 일의 소중함을 새삼스럽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최대한 연휴를 좀 짧게 즐긴 것 같아요. 지난 4일날 토요일도 일을 했고, 지난 10일날 금요일도 일을 했고, 실질적으로 쉰 날은 3일 쉬고 5, 6, 7, 8, 9, 한 6일 쉬었네요. 저도 6일 쉬고 토요일, 일요일은 빼야 되니까. 근데 오늘 제가 물건을 실으러, 내일 단양을 가는 물건을 실으러 전 일을 할 예정이 잡혀 있습니다. 오후에 많이 쉬었으니까요, 그동안. 오후에 물건 실어놓고 집에 들어와서 내일 아침 일찍 단양으로 출발하는 코스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제 운동장 20바퀴 걷기를 하고 와서 드디어 10번째 했습니다. 살이 좀, 체중이 좀 줄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고 갔다 와서 고기를 구워서 소주를 한잔 했는데, 소주가 왜 이렇게 맛이 없죠? 맛이 없어서 반병 먹다 말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비교적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요즘 잠이 많아져가지고 스트레스가, 갑자기 이제 저에게 스트레스가 닥치는 바람에 우울감을 이겨내려는 건지, 잠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잠을 좀 많이 잡니다 요즘에. 낮잠도 자고 뭐 그냥 시시때때로 자고. 너무 자면 머리도 아프곤 하던데, 잠도 적당히 자야 되는데 요즘엔 잠이 좀 많이 필요한 모양입니다. 자, 오늘 요번 시간 인간의 위대한 여정, 미디어북을 하겠습니다. 그 전에 책 한 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감정과 이성이라는 책입니다. 감정과 이성. 리처드 레저러스, 버니스 레저러스 지음, 정영목 옮김, 문예 출판사. 정영목, 이분이 눈에 띄는데요. 이분이 전에 카렌 암스트롱의 추계 시대를 번역했던 분입니다. 아주 번역을 잘하시는 분이세요. 앞에 좀 읽어볼게요. 앞에 표지에 이 책을 골라든 당신이라면 당신 자신 또는 사랑하는 사람의 곤란한 감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어쩌면 당신은 왜 나는 너무 쉽게 발끈하는지 이해하고 싶어 하는지도 모른다. 또는 겉으로는 성공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지만 왜 속으로는 질투심을 느끼는지를, 또 왜 그렇게 자주 불안한지를, 질문들은 끝이 없고 이 책은 그러한 질문들에 대한 상세한 해답을 감정적인 고통과 씨름하는 사람들의 짧은 이야기들을 통해 재미있게 들려줄 것이다. 예. 리처드 레저러스와 버니스 레저러스는 두 분은 부부네요.
읽어보고 버클리대 심리학 교수시고요. 심리학 책임 모양입니다. 자, 차례 읽어보겠습니다. 머릿말 1장. 이 책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가? 1부 개별적 감정들의 초상. 2장 위험한 감정들, 분노, 선망, 질투. 3장 실존적 감정들, 불안, 공포, 죄책감, 수치감. 4장 삶의 나쁜 조건에 의해 자극되는 감정들, 안도감, 희망, 슬픔, 우울. 5장 삶의 좋은 조건에 의해 자극되는 감정들, 행복감, 긍지, 사랑. 6장 감정이입의 결과들, 감사, 동정심, 미학적 경험의 감정. 2부 감정을 이해하는 방법. 7장 감정의 구성 요소. 8장 감정에 대처하고 관리하기. 9장 생물학 조건과 문화가 감정에 미치는 영향. 10장 감정의 논리. 3부 감정과 현실. 11장 스트레스와 감정. 12장 감정과 건강. 13장 대처에 실패할 때. 14장 마지막 생각들. 이 책은 이제 중고책으로 샀는데 이 전 사람이 꽤 공부를 열심히 했네요. 줄이 막 그냥 곳곳에 쫙쫙 쳐져 있고요. 마지막 거의 끝부분까지 열심히 읽으신 것 같네요. 이 학구열의 정신을 제가 이어받아서 저도 이 책을 열심히 공부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봅니다.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중고책으로 샀는데 제가 책을 살 때는 항상 꼼꼼하게 찾아보고 사거든요. 평가라든지 저자들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꼼꼼하게 찾아보고 목차 내용 이런 거 이 책이 나에게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책들, 거의 그런 책들을 골라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책들이 쌓여 있는데 돈이 아깝거나 그러진 않아요. 돈이 아깝거나 그러진 않고 돈이 없다는 게, 부족하다는 게, 책을 그래서 사고 싶은 책을 못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게, 그게 더 좀 아쉽죠. 아쉬울 뿐 책을 사다 놓은 책들이 돈이 아깝다 뭐 이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인간의 위대한 여정 파트 2. 우리는 언제부터 인간이 되었는가. 2장 불을 다스리는 인간 보겠습니다. 인류는 불을 발견하고 다루면서 자연에 순응하기보다는 자연을 조절하기 시작했다. 불의 지배는 인간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기 시작했다는 선포다. 대단히 중요한 발견이죠. 아마 결정적이지 않나 싶어요. 인간의 발명 중에 가장 결정적인 발견이 불의 사용이지 않을까. 읽어보겠습니다. 잃어버린 연결고리. 인류의 기원을 추적하는 혁신적인 학자들은 학술적인 이론을 무조건 수용하지 않는다. 그들은 먼저 인류 기원에 대한 자신만의 궁금증과 호기심으로 그 기원에 필요한 궁극적이고 유일무이한 질문을 만들어낸다. 그들은 이 질문에 스스로 대답하기 위해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찾는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홀로 전전긍긍하다 우연히 그 해답을 찾는다. 그 해답은
우연이라는 옷을 입었지만 필연이다. 그리고 그들의 이론은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갖게 된다. 네덜란드의 해부학자이자 고인류학자인 외젠 디부아가 바로 그중 한 명이다. 그는 인류 기원에 대한 남다른 호기심으로 오늘날 호모 에렉투스라고 불리는 피테칸트로푸스 에렉투스라는 새로운 인종을 발견했다. 하지만 학술적으로 이론을 인정받지 못하고 스스로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분이 쓸쓸히 돌아가셨는지 축복석에 돌아가셨는지 이렇게 한 줄로 하면 이분이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쓸쓸한지 어떻게 합니까? 잘 알고 쓰신 건지. 네. 디부아는 1858년 찰스 다윈의 종이 기원이 출간되기 직전에 운명적으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진화론에 관심을 가졌던 디부아는 진화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기 위해 의과대학에 진학한다. 당시 유럽 사회는 1829년에 네안데르탈린의 화석이 발견된 데 이어 다윈의 저서가 출간됨에 따라 인류의 기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던 때였다. 어느 날 독일의 생물학자 에른스트 해켈의 강연에 참석한 그는 해켈의 잃어버린 연결고리 이론을 접하고 충격을 받는다. 해켈의 생각은 인간의 기원에 대한 주류의 이론과는 달랐다. 당시 학자들은 아직 그리스도교 세계관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우주와 인간 창조의 틀 안에서 과학적인 성과를 끼워 맞추려 노력할 뿐이었다. 참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라는 것이 인류 전방에 걸쳐서 정말 찐득찐득하게 달라붙어서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 이때는 뭐 아직 근대 초기니까 더더욱 그랬겠죠. 우리나라가 발전이 워낙 압축 성장이 돼서 더 그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뭐 선교사들이 왔다 갔다 거리면서 선교한다고 뭐 막 외국인 선교사들 그런 사람들 많았고요. 좀 뭐랄까 사회 전반적으로 기독교가 막 들쑤시고 다니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네. 지금은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퍼지고 있죠. 기독교에 대해서 저들의 행태가 참 한심하기 그지없었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는 서서히 그 한계를 스스로 인식하거나 아니면 개혁도 아마 해도 안 될 거예요 아마. 과학 시대에 접어들면 역사의 뒤안길에 역사의 창고 속으로 들어가는 처지가 돼야 한다,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류 인류학자 루이 아가씨는 인간은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독자적으로 발생한 인종으로 창조되었다는 창조론적 다원 발생론을 주장했고, 찰스 다윈은 인간은 다른 유인원들과 함께 아프리카에서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유래했다는 단일 발생론을 주장했다. 하지만 해켈은 인류가 원숭이에서 시작해 오늘날 현생 인류가 되기까지는 반드시 그 중간에 연결고리가 있으며 그 고리는 원숭이와 인간의 중간이라고 주장했다. 해켈은 이들과는
다른 진화론적 다원 발생론을 주장했다. 해켈은 독일의 언어학자 아우구스트 슐라이허의 언어 연구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었다. 슐라이허는 인류가 사용하는 수많은 언어 그룹은 인류가 등장하기 이전의 가상 인류인 우르멘셴으로부터 독자적으로 발생했다고 기술했다. 우르멘셴 주표시가 있습니다. 독일어로 원인류, 인간의 원형이라는 뜻. 해켈은 언어의 다중 기원설을 기반으로 인류의 다양한 인종의 독자 발생론을 주창해 불행하게도 후에 등장한 백인 우월주의와 독일 나치의 아리아 백호주의의 토대를 만들었다. 아이고. 참. 아닌데요. 그게 조금 복잡하긴 해요. 이 히타이트에서 이 사람들이 분류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쪽은 인도로 가고 한쪽은 저쪽 아랍 쪽으로 이란 이쪽으로 펠르시아 쪽으로 간 걸로 돼 있죠. 아리안 인종이. 그 전에 그러면 그 전의 이야기를 좀 풀어내기가 저는 아직 잘 모릅니다. 좀 공부를 좀 더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인류는 그 전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면 어찌 됐건 간에 아프리카를 탈출한 3,000명이었던가요? 3,000명여 명 정도 되는 호모사피엔스가 그 기원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서 이 언어의 다중 기원설 이것 때문에 어떤 우월한 인종이 있고 저열한 인종이 있다 이렇게 나누어졌다라는 거죠. 물론 역사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뭐 우월하다라는 기준이 뭐 과학기술이나 문명의 발전으로 친다면 분명히 우열이 있죠. 우열이 있긴 있는데 그걸 또 잘라서 자기들만 잘라서 그렇다라는 거는 착각입니다. 착각인데. 근데 그런 허세를 부릴 만도 하죠. 하기는 워낙 막강했으니까요. 과학기술의 발전의 혜택이 근대 들어서면서 그래서 제국주의가 생기고 식민지들이 생기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인생을 건 진념 디부아의 첫 번째 연구 논문은 인간의 발성기관인 후두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포유류 동물의 후두는 물고기의 아가미 연골 조직에서 진화했다고 주장했다. 디부아의 지도교수는 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로채 자신의 주장이라고 내세웠다. 디부아는 이 같은 학문 세계의 염증을 느꼈다. 아이고. 제가 요번에 산 책 중에 누구더라? 아이고. 푸코 왜 진자를 쓴 알랭드 보통의 책 중에 논문 잘 쓰는 법이라는 책을 샀는데 그 중에 한 챕터가 지도교수에게 이용당하지 않는 법이라는 챕터가 있더라고요. 그거 잘 읽어봐야 되겠네요. 네. 그러던 어느 날 디부아는 영국의 동물학자 엘프레드 러셀 윌리스의 저서 말레이 제도에 매료된다. 이 월리스라는 사람도 다윈과 거의 동시대 진화론을 연구했고 발표했던 사람입니다. 말레이 제도는 월리스가 1854년부터 8년 동안 말레이 제도 남부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그리고 인도네시아 섬들을 과학적으로 탐사하면서 남긴 글이다. 그는 이 책을 찰스 다윈에게 헌정했다. 이 지역은 당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관리하고 있었다. 디부아는 특히 이 책에서 수마트라 섬에 관한 기록에 심취했다. 그는 수마트라 섬에서 발견한 수많은 동굴에서 인간의 화석으로 보이는 유물에 대한 설명을 읽었다. 그는 이 화석들을 분석하고자 고고학 탐사에 필요한 경제적인 지원을 신청했다. 당시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를 망상가로 여겼다. 그를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은 아내뿐이었다. 그는 대학 교수직을 과감히 포기하고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수마트라 섬으로 향했다. 그리고 생계를 위해 이 섬의 의무관으로 지원해 가족을 이끌고 미지의 세계로 이주했다. 하지만 디부아 가족은 수마트라 섬에서 화석을 수집하던 중 그만 말라리아에 걸려 자바섬으로 재배치되고 만다. 당시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는 자바에서 재배한 차와 커피 같은 기업품을 유럽으로 보내는 일로 부를 축적했다. 디부아는 동인도 회사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원주민들의 노동력으로 화석 발굴에 집중할 수 있었다. 그는 자바에서 수년 동안 1만 2천 개 이상의 동물 화석을 수집했지만 인간 화석은 좀처럼 발견하지 못했다. 디부아는 5년 동안 외롭게 이 화석들을 분석했다. 그리고 그는 확신했다. 이 화석들 중 몇 개는 에른스트 해켈이 언급한 바로 그 잃어버린 연결고리라고 직감한 것이다. 그는 진화의 결정적인 증거는 후두가 아니라 실제로 발굴한 화석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이 화석들을 피테칸트로푸스 엘렉투스, 즉 직립 원숭이 인간이라고 명명했다가 나중에는 간단하게 자바인이라고 불렀다. 자바인은 원숭이보다는 크고 인간보다는 작은 두개골과 치아 1개, 그리고 이족 보행의 증거를 담고 있는 왼쪽 다리의 대퇴골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퇴골에는 심하게 다친 흔적이 있었다. 디부아가 발견한 자바인은 그에게 많은 희생을 요구했다. 그는 열사병으로 아들을 잃었고 아내와도 이혼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그의 학문적 열정은 식지 않았다. 그가 다시 유럽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역사적인 발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학자는 거의 없었다. 대부분의 학자는 그가 목숨을 걸면서까지 끌고 온 화석이 원숭이나 서로 다른 여러 유인원의 화석이라고 폄하했다. 디부아는 1897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지질학 교수가 되었지만 당시 학자들은 그의 발견을 인정하지 않았다. 디부아는 점점 이 화석을 공개하기를 꺼려하며 심한 우울증에 빠지고 만다. 그러나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의 업적이 인정되고 훗날 디부아의 제자 구스타프 슈발레는 디부아가 발견한 두개골에 대한 연구를 통해 디부아보다 더 큰 명성을 얻게 된다. 디부아는 개인적으로는 불행한 삶을 살았지만 잃어버린 연결고리를 찾음으로써 인류 기원에 대한 화석 연구의 시초가 됐다. 디부아가 낮장에서 쓸쓸하게 죽었다. 쓸쓸한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이 있네. 맞네요. 맞나 뭐랄까 근거가 있네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섣불리 단정하고 실수를 했습니다. 네. 이 작가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학문의 열정 때문에 가족도 잃고 그 자기가 모든 걸 쏟아부은 학문 이론이 학계에서 인정받지는 못하고 그 인정을 제자가 다 받게 되고 쓸쓸할 것 같습니다. 미지의 세계로 진입하는 용기. 아프리카에서 출발한 인류의 조상은 아시아에 성공적으로 정착해 결국 현생 인류의 조상인 자바인이 되었고 훗날 자바인은 호모 에렉투스 즉
직립원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분류됐다. 호모 엘렉투스는 178만 년 전부터 60만 년 전까지 무려 100만 년 이상 생존했다. 반면 현생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는 겨우 5만 년 전에 등장했다. 인류 역사상 호모 엘렉투스가 모든 인종을 통틀어 가장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아프리카 사막에서 초기 유인원들의 유골을 발견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기본적으로 유인원들은 시체를 매장하지 않았을 뿐더러 하이에나와 같은 야생동물들이 시신을 훼손한 뒤 남겨진 뼈들은 세월의 흐름에 거의 사라진다. 간혹 유인원의 치아가 무기질 등의 침전물에 덮여 화석으로 남기도 하는데 진화를 연구하는 고고 인류학자의 면밀한 눈과 집요한 발굴을 통해 혹은 지층 변화로 인해 이런 화석을 발견하는 행운이 생기기도 한다. 그런 행운이 아프리카 투르카나에서 시작됐다. 1984년 8월 투르카나 호수 동편으로 5km 떨어진 나리오 코톰 강의 남쪽 강둑에서 화석이 발견됐다. 루이스 리키의 둘째 아들인 리처드 리키와 그의 아내 미브 리키의 오랜 조수였던 카모야 키메우가 조그만 두개골 조각을 발견한 것이다. 여기 루이스 리키의 주표시가 있습니다. 영국의 고인류학자 루이스 리키의 가족은 모두 유명한 고고학자로서 인류의 시원을 밝히는 수많은 원시 인류 화석을 발견했다. 자세한 내용은 138에서 140쪽 참조. 까먹었어요. 네, 나오네요. 예. 석기, 구석기를 발견한 학자였어요. 그 후 리키 부부와 인류학자 엘렌 워커가 4년 동안 이 지역을 샅샅이 조사해 두개골을 포함한 대부분의 유골을 발견했다. 이들은 이 유골의 치아를 조사해 156만 년 전 소년의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들은 이 소년을 투르카나 소년이라고 불렀다. 투르카나 소년. 이 유골은 거의 완벽한 상태여서 인류 기원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했다. 구세로 추정되는 투르카나 소년은 키가 162cm였다. 컸네요. 구세가 162cm. 요즘으로 쳐도 크지 않나요? 이 정도면? 크죠? 그렇습니다. 그가 성년이 되었다면 180cm는 되었을 것이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매우 큰 키에 속한다. 예. 그래요. 156년 전에 투르카나 소년은 나무 타기에 적합한 신체적인 특징이 남아있는 호모 하빌루스와 달리 완전한 이족 보행의 골격을 하고 있었다. 그는 다리에 비해 팔이 짧았고 좁은 골반으로 효율적으로 걷고 달렸으며 숨을 원활하게 쉴 수 있도록 가슴과 폐 부분이 현생 인류처럼 열려 있었다. 투르카나 소년은 탄자니아 세렝게티의 라에톨리 지역에서 발견된 루시의 화석 발자국과 유사했다. 그는 완벽하게 두 발로 걷는 직립원인, 즉 호모 엘렉투스였다. 호모 엘렉투스 주표시가 있습니다. 요즘 학자들은 호모 엘렉투스라는 용어 대신 일하는 인간이라는 뜻의 호모 에르가스테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일부 학자는 아프리카에서 출발해 후에 유럽으로 이주한 인종을 호모 에르가테스, 인도네시아 자바 섬에서 발견된 자바인과 중국 베이징에서 발견된 베이징인을 호모 엘렉투스로 구별하기도 한다. 이 책에서는 호모 엘렉투스를 호모 에르가테스를 포함하는 큰 속명으로 사용할 것이다.
투르카나 소년이 속한 호모 에렉투스는 아프리카를 떠나 유럽으로 떠나간 첫 번째 호모다. 인간이 지닌 오랜 속성인 여행 본능이 이때부터 유전자 속에 새겨져 중요한 밈이 되기 시작한 것이다. 밈 주표시가 있습니다. 생물체의 유전자처럼 하나의 완성된 정보, 즉 지식이나 문화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재현과 모방을 통해 세대를 넘어 보존되고 전파되는 사회적 관습을 뜻한다. 리처드 도킨스 이기적 유전자에서 최초로 등장한 단어죠.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듀랑스강 협곡에서는 75만 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동물과 뼈가 발견됐다. 지상으로부터 깊숙이 내려간 동굴에서는 석탄과 재, 불에 그을려 금이 간 돌들이 발견되었고 그로부터 1m 내에는 무려 화로가 발견됐다. 이는 호모 엘렉투스가 인위적으로 불을 다뤘다는 결정적 단서다. 학자들은 이곳에서 취합한 침전물들, 늑대와 큰 고양이과 동물과 사라진 동물들의 뼈에 남아있는 그을린 흔적에서 그 연대를 75만 년 전으로 추정했다. 그것은 아프리카 지역에 살았던 호모 하빌리스가 유럽 대륙으로 이주해 왔다는 증거였다. 학자들은 이들이 주식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왜 다른 곳으로 여정을 떠난지에 대한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적으로부터 피해 도망쳐 갔을 겁니다. 아마 적이라는 거는 이제 또 다른 인간을 얘기하는 거겠죠. 또 다른 호모 엘렉투스, 또 다른 호모 뭐라고 했습니까? 호모 에르가스테르. 아무튼 또 다른 인간으로부터 도망쳤겠죠.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인류는 처음으로 자신이 태어난 땅에서 미지의 세계로의 위험한 모험을 시작했다.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서든 아니면 취미이든 인간이 여행을 하는 습관은 이때부터 생겨났다. 약 25명에서 50명이 한 절기 혹은 1년 동안 다른 곳에 머물거나 혹은 며칠 동안 돌아다니다가 다시 보금자리로 돌아왔다. 인류의 이동을 가속한 결정적인 이유는 빙하기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지중해의 물들이 대부분 얼어붙고 아프리카와 유럽의 지브롤터와 튀니지, 시칠리아 그리고 이탈리아 완도와 연결되어 도보로 이주가 가능했다. 호모 에렉투스는 동아프리카에서 프랑스 남부까지 오랜 시간에 걸쳐 이주했다. 이 여행을 가능하게 해준 문명의 이기가 바로 불이다. 동아프리카에서는 인류가 습관적으로 불을 사용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아마도 기후가 온난한 지역에서는 굳이 불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알프스 산맥 빙하지대 근처에 있는 듀랑스 협곡과 같은 추운 지역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불이 꼭 필요했다. 인간이 만물의 영향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획기적인 사건은 불의 정복과 인위적인 사용이다. 자연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 가운데 하나인 불은 인간에게 있어서 매우 특별한 도구다. 에너지의 원천이자 변화무쌍한 불을 인간이 인위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독립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선포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중요하죠. 뻔하지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뻔한 얘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학문적으로 정의를 내리고 지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156쪽 이어서 읽겠습니다. 프로메테우스의 선물. 그리스 신화에서 프로메테우스는 인류에게 불을 선사한다. 불을 이용한 무문화와 문명은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었다. 프로메테우스에 관한 신화와 전설을 서양인에게 각인시킨 고대 그리스인이 있다. 한 명은 그리스 최초의 비극 작가인 아이스킬로스이고 다른 한 명은 서양 철학의 토대를 만든 플라톤이다. 아이스킬로스와 플라톤에게 있어서 불은 인간됨의 첫 단추이자 도시 안에서 문명 시민으로 살기 위한 첫 도구였다. 프로메테우스 이야기는 헤시오도스가 쓴 신통기에 맨 처음 등장한다.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에게서 불을 훔쳐 인간에게 전해주고 화가 난 제우스는 프로메테우스를 절벽의 바위에 묶어놓고 독수리를 보내 그의 간을 파먹게 한다. 아이스킬로스는 헤시오도스의 프로메테우스 이야기를 단순히 신화로 소개하지 않고 5세기 아테네인들의 정서에 맞게 개작한다. 아이스킬로스의 비극 사슬에 묶인 프로메테우스에는 프로메테우스가 신으로부터 부당하게 벌을 받는 인물로 묘사된다.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에게 문자, 수학, 농업, 의학, 그리고 과학을 가르쳐 주기도 했는데 아이스킬로스는 프로메테우스가 인간 마음에 맹목적인 희망을 불어넣었다고 기록한다. 한편 플라톤은 프로타고라스라는 책에서 아이스킬로스와는 달리 인간의 본성과 이성의 측면에서 프로메테우스 신화를 재해석한다. 프로타고라스는 당시 최고의 소피스트였던 나이가 지긋한 프로타고라스와 소크라테스의 대화로 이루어진 책이다. 이 책에서 프로타고라스는 프로메테우스와 그의 동생 에피메테우스를 비교하면서 인간이 지닌 지적인 능력을 강조한다. 신들이 인간과 다른 동물을 진흙과 불로 창조한 뒤 프로메테우스와 에피메테우스는 새로 창조된 이 동물들의 생존을 위한 자질을 배분하는 일을 맡는다. 지혜롭지 못한 에피메테우스는 빠르기, 심 등의 자질을 동물에게만 배분하는 바람에 정작 인간은 헐벗고 취약해 자연 속에서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동물이 된다. 그러자 쌍둥이 형제인 프로메테우스가 대장장이 신인 헤파이스토스로부터 불을 훔치고 지혜의 여신인 아테나로부터 생존에 필요한 지혜를 훔쳐 인간에게 전달한다. 단 인간은 제우스만이 선사할 수 있는 정치의 기술, 즉 도시 안에서 시민으로 살기 위한 기술을 부여받지 못해 서로 분쟁과 싸움을 일삼아 전멸할 위기에 처한다. 플라톤은 이 이야기에서 인간만이 가진 창의적인 힘인 기술과 동물과 인간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본능을 구분한다. 그래서 다시 제우스를 등장시켜 인간에게 시민으로 살 수 있는 추상적인 가치인 부끄러움과 정의를 배분한다. 인류의 무지를 밝힌 불. 프로메테우스 신화는 초기 인류의 불의 채취 과정을 밝혀주는 이야기다. 번개가 불을 만들기도 하고 혹은 석탄이나 오일 셰일이 자연적으로 불을 만들기도 한다. 오일 셰일의 주표시가 있습니다. 석유를 10% 정도 함유하고 있는 수성암으로 유혈암이라고도 부른다. 사냥을 주로 하던 인류는 이렇게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이 있는 지역에 거주지를 만들어 생활했다. 그리고 이 불이 사라지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을 것이다. 그들은 올림픽 성화나 조로아스터교 재단의 불처럼 불이 지속적으로 타오를 수 있도록 마치 어린아이를 다루거나 어떤 절대적인 신을 모시듯이 관리했다. 때로는 새로운 정착지로 불을 옮기기도 했다.
불은 인류에게 따뜻한 이상을 선물했다. 불의 사용은 인간과 다른 동물과의 간극을 넓혔고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호모 엘렉투스 이전의 유인원들은 사실 동물 왕국의 일원일 뿐이었다. 그들은 건기가 되면 물을 마시기 위해 다른 동물들처럼 순서를 기다려야 했다. 코끼리 떼가 지나가면 멀리서 관찰하고 코뿔소나 물소가 나타나면 길을 비켜주었다. 특히 사자나 표범, 늑대나 곰 같은 맹수들이 다니는 길을 파악해두었다가 그 길을 피해 다녀야만 했다. 유인원들의 주식은 식물이었다. 그러나 호모 에렉투스는 새로운 먹을거리를 발견했다. 그것은 다른 동물들이었다. 호모 엘렉투스 이전의 유인원들은 새나 토끼와 같이 작은 사냥감이나 큰 동물의 새끼들을 잡아먹었다. 이들은 주로 사자와 표범이 잡은 사냥감을 먹는 것을 멀리 떨어져서 관찰했다. 사자와 표범이 배불리 먹고 나면 그들은 독수리나 하이에나와 경쟁하며 사체에 남아있는 고기를 처리했다. 참 힘들게 살았네요. 네, 호모 에렉투스. 초기 인류는 이처럼 맹수들의 그림자 속에서 살았다. 그러나 불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맹수들은 호모 에렉투스가 피워놓은 캠프파이어에 접근하지 못했다. 그들은 튀는 불꽃에 놀라 도망치는 맹수들을 보고는 나무에 불을 붙여 맹수를 향해 휘둘렀다. 호모 에렉투스는 이제 버기사슬의 바닥을 떠나 정상의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 그들은 불이라는 무기로 맹수를 물리쳤으며 맹수들이 살던 동굴을 차지해 자신들의 보금자리로 사용했다. 이렇게 인류는 자신이 사는 곳에 불을 밝힘으로써 표범이나 사자의 무차별 공격을 막아내고 혹한의 자연환경을 이겨냈으며 매일 밤 괴물처럼 다가오는 어둠을 무력화했다. 불을 피워놓은 거주지는 빛과 어둠, 창조와 혼돈, 생명과 죽음을 구분하는 거룩한 경계가 됐다. 빛이 닿는 곳은 마치 중세 성인들의 후광처럼 야망과 사륙이 침범할 수 없는 안전한 공간이 되었다. 안전한 공간이 된 것이다. 좀 어이없는 비유네요. 마치 중세 성인들의 후광처럼. 네. 네. 인류 최초로 자신만의 구별된 공간을 소유하게 된 이들은 이제 마음만 먹으면 이전까지 도저히 가볼 수 없었던 들판이나 산을 탐사하고 정복할 수 있는 자유를 획득했다. 또한 불을 습관적으로 다루기 시작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인지 능력의 요람인 뇌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했다. 네. 인간은 이제 주변 환경을 관찰하고 배우며 동료 인간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됐다. 네, 화식을 함으로써 뇌가 커졌다고 하죠. 뇌가 커지면서 좀 더 인간이 똑똑해지고 언어도 발달시키고 의사소통이 원활해짐에 따라서 협력 작업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다른 동물들을 정복해 나갔겠죠. 시간과 공간을 지배하다. 번개로 인해 발생한 산불로 자연 요리된 동물이나 실수로 자신이 잡은 먹이를 불에 떨어뜨린 호모 엘렉투스는 불에 구워진 사냥감의 맛을 보고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식습관을 가지게 됐다. 그리고 사냥감을 직접 불에 구워 먹기 시작하면서 심리적, 육체적으로 변화가 나타났다. 이들이 고기를 불에 구워 먹었다는 증거는 발견된 그들의 치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침팬지와 고릴라는 날카로운 송곳니를 가지고 있으며 그곳으로 질긴 식물이나 동물을 단단하게 문다.
다른 동물과의 싸움에서는 자신의 공격성을 보여주기 위해 송곳니를 드러내기도 한다. 그러나 인류의 조상들은 자신의 치아가 아니라 석기를 이용해 동식물을 다듬고 고기를 불에 구우면서 이전보다 부드러운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됐다. 그 결과 동식물을 잘게 씹기 위해 커다랗고 날카롭게 남아있던 어금니와 송곳니의 크기가 점점 줄어들었다. 요리된 음식은 호모 엘렉투스의 얼굴 모습을 서서히 바꾸어 놓았다. 어금니를 받치고 있던 턱관절이 현저히 줄어들면서 그것을 둘러싼 근육이 줄고 그것과 균형을 잡고 있던 눈 윗뼈의 융기한 부분과 돌출 부분이 줄어들었다. 그 결과 머리뼈의 굵기가 전체적으로 가늘어지고 결국에는 두개골이 더 큰 용량의 뇌를 담을 수 있게 됐다. 호모 엘렉투스는 요리를 시작하면서 사냥한 동물을 그 자리에서 잡아먹거나 혹은 다른 맹수가 남긴 사체를 청소하는 수준에서 벗어났다. 그들은 스스로를 억제하는 자제력을 가지게 됐다. 사냥한 동물을 그 자리에서 먹기보다 가족들이 사는 동굴로 가지고 와 화로에 둘러앉아 함께 식사하는 교양이 생긴 것이다. 네, 식사하는 교양. 좋은 말이네요. 네. 인간은 불을 길들이면서 점점 자신 또한 길들이기 시작했고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새로운 행위는 오래된 습관을 과감히 폐기하도록 만들었다. 네, 좋은 말입니다. 예. 모든 동물들은 지속적인 현상, 특히 태양의 규칙적이며 예상 가능한 움직임에 맞춰 자신들의 행동을 조절한다. 그들은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움츠러든다. 동물들에게는 생물학적 시계가 있어 태양과 함께 자신들의 활동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불을 길들이게 된 인간은 이 엄격하고 자동적인 생물학적 시간을 파괴하고 훨씬 유동적인 시간을 창조하기에 이른다. 자연적인 시간에 개입해 자신만을 위해 특별한 시간을 만들게 된 것이다. 이 부분은 좀 체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부분. 인간은 불을 길들이면서 자신 또한 길들이기 시작했고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새로운 행위는 오래된 습관을 과감히 폐기하도록 만들었다. 네, 그렇게 됐겠죠. 인간은 활동을 시작하고 멈추는 깨어남과 잠이라는 12시간의 순환 구조를 조절하게 됐다. 동굴 안에서 거주하던 호모 엘렉투스는 몇몇을 지정해 보초를 세움으로써 모든 구성원의 생존을 보장했다. 보초가 잠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불 때문이다. 그들은 불을 사용함으로써 생물학적인 시간을 통제하고 자신의 의지대로 밤에도 깬 상태로 지낼 수 있었다. 이들의 생존력은 높아졌고 자식을 더 많이 낳게 되었으며 결국 선사시대의 주도적인 집단이 됐다. 진화는 이처럼 자제력이 있고 미래적인 집단은 선택하고 나머지는 도태시켰다. 네. 인간은 불을 자신의 집안으로 들이면서 태양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인위적인 태양을 창조했다. 이들은 동그란 화로에 둘러앉아 낮 동안 자신들이 경험한 이야기를 다른 식구들에게 표현하기 시작했다. 아직 증거는 없지만 인간 행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언어가 이 무렵부터 특징으로 자리 잡았을 수도 있다. 네, 그렇죠. 예, 중요한 통찰입니다. 예. 불에 이렇게 둘러앉아 있으면서 서로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초창기에 그냥 단순한 음절 형식의 소리들이 더 이렇게 공감으로 인해서 길어지고 그로 인해서 의사소통이 좀 더 원활해졌겠죠.
178만 년 전 인류의 통찰력 호모 에렉투스는 불을 길들였을 뿐 아니라 석기를 정교하게 제작했다. 그들이 만든 석기는 사전 숙고와 숙련된 기술을 필요로 했다. 학자들은 최근까지 인류가 언제부터 석기를 만들었는지 그 정확한 연대를 확정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2011년 8월 케냐에 위치한 투르카나 호수 근처에서 호모 엘렉투스의 두개골과 호모 하빌리스의 석기와는 다른 석기가 발견되었고 이 석기는 178만 년 전에 유물로 밝혀졌다. 대단한 발견이었네요. 최근인데 호모 엘렉투스는 다양한 격지 석기와 집게류 그리고 주먹도끼 등 독특한 도구를 만들어냈다. 이들이 만든 석기를 아슐리안 석기라고 부르는데 이 이름은 1859년 프랑스 북부에 위치한 생아슐 지역에서 석기들이 대량 발견된 데서 유래했다. 아슐리안 석기에는 호모 엘렉투스의 혁신적인 생각이 잘 드러나 있다. 아슐리안 석기 제작자는 자신의 생각을 물건으로 만든 최초의 혁신가이며 예술가이다. 그 예술가는 무슨 생각으로 이 도끼를 디자인했을까? 아슐리안 석기의 첫 번째 특징은 의도성이다. 전형적인 아슐리안 주먹도끼는 위가 뾰족하고 아래는 둥글다. 나무나 금속에 끼워서 사용하지 않아도 돌멩이 그 자체로 완벽한 도구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 자체로 도구가 되려면 사용하기에 편리하고 익숙해야 한다. 석기의 최초 제작자는 이족 보행을 통해 자유로워진 두 손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했을 것이다. 혹독한 빙하기를 견디기 위해 그리고 다른 동물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자신의 몸의 일부를 강력한 무기로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깊이 생각했다. 다른 포식자들의 강력한 발과 발톱 그리고 날카로운 치아와 대결하여서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면서 그림이 있습니다. 돌 석기의 모양인데요. 구석기가 맞겠죠. 아슐리안 주먹도끼는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다. 생존만을 위한 도구였다면 굳이 대칭을 맞출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인간은 돌 안에서도 우주의 원칙인 균형과 단순 그리고 아름다움을 찾기 시작했다. 예, 그렇네요. 네. 대칭은 아름답죠. 5cm라. 한 대충 10cm 정도 될 것 같은데 10cm 이 정도. 이렇게 뭐 자르는 용도로 사용됐을 것 같네요.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손이었다. 그는 자신의 부드러운 손을 보강하기 위해 강하고 날카로운 또 다른 손을 만들기로 했다. 규암이나 화산암의 몸돌을 석기로 여러 번 내리쳐 박편을 정교하게 골라낸 후 길이 17에서 18cm, 너비 9cm, 그리고 두께 3.5cm 정도의 손을 만든 것이다. 이 주먹도끼를 든 팔은 동물을 제압할 수 있는 가공할 만한 무기였다. 역시 짱돌의 힘은 대단한 겁니다. 동물도 그냥 내리쳐서 제압할 수 있고 우리도 싸울 때 짱돌 드는 놈이 최고잖아요. 싸울 때 짱돌 든 놈한테는 무조건 도망가야 됩니다. 예, 그 놈하고 맞서 싸우다가는 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개피를 볼 수가 있죠. 그럼 무식한 놈들은 피하는 게 산책입니다. 예. 팔을 의미하는 암은 인도 유럽어 어근 AR에서 파생했는데 이 어근은 우주의 질서에 맞게 결합시키다, 연결시키다 라는 의미를 지닌다. 즉 영어 암은 우주의 질서에 맞게 몸뚱이에 연결시킨 것이라는 뜻을 내포한다. 아슐리안 주먹도끼는 인류의 또 다른 팔이자 무기였다. 아슐리안 주먹도끼의 두 번째 특징은 대칭성이다.
돌의 가운데는 두툼하고 가장자리가 날 쪽으로 가면서 점점 얇아지는 형태를 띠는데 미적으로 좌우 대칭을 이룬다. 이전 호모 하빌리스가 만든 석기들이 대체로 조잡했던 반면 호모 에렉투스가 만든 석기는 미리 결정된 각도에 따라 돌망치로 타격하고 신중하게 다듬은 흔적이 역력하다. 대칭은 대부분의 시강예술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자 오늘날 살아남은 생물과 무생물의 생존 전략이기도 했다. 호모 에렉투스는 이 대칭성을 창조 행위의 핵심으로 여겼을 것이다. 정교하게 다듬어진 이 석기는 훌륭한 무기임과 동시에 송곳니나 칼과 같은 기능을 했다. 호모 에렉투스들은 이 석기로 자신들이 사냥한 동물의 가죽을 벗겨 살점을 떼어내고 중요 부위를 발라내 불에 구워 먹었다. 얇게 고기들을 썰었겠죠. 더 잘 구워지도록 그렇게 구워 먹으면 맛있었겠네요. 소금은 없었을 테죠. 소금은 없었을 텐데 어떻게든 잘 구워 먹었겠죠. 채소 쌈 같은 거 싸 먹었을까요? 쌈을 싸 먹었을지. 채소도 같이 먹었겠죠. 네. 고기만 먹으면 느끼하니까. 그러면서 지식들이 늘어났겠죠. 이 채소는 고기랑 같이 먹으니까 맛이 있더라. 고기 맛도 살리고 채소만 먹는 것보다도 훨씬 맛있더라. 수월하더라.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건강에도 좋은 것 같더라. 이렇게. 아슐리안 조목도끼의 좌우 대칭 균형은 인간 마음속에 존재하는 미적 원형의 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인간의 몸이 좌우 대칭이듯 대칭성은 자연의 법칙이기도 하다. 인류는 이제 세상을 단순히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관찰을 통해 그 안에 존재하는 우주의 원칙을 감지하고 표현하기 시작한 것이다. 아슐리안 주먹도끼의 세 번째 특징은 규칙성이다. 오늘날 물건들의 모양이 일정한 것처럼 유적지에서 발견된 주먹도끼들의 모양도 모두 유사하다. 이런 규칙성은 이 석기의 특별한 디자인이 디자인 학교에서 훈련되어 그 지식이 전달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이 원하는 주먹도끼의 완성품을 만들기 위한 공정이 있고 이 공정에 따라 인류 최초의 대량 생산이 가능했을 것이다. 하긴 뭐 이렇게 모여 앉으면서 의사소통이 원활해지면서 이런 지식의 전달, 교육의 발전도 이루어졌겠죠. 이는 곧 하나의 공동체 내에 부모나 선배가 자식이나 후배에게 전달해주는 무형의 기술인 문화가 창달된 것이다. 호모 엘렉투스는 오늘날 스마트폰을 만드는 장작자처럼 통찰력과 상상력을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물건을 제작했다. 이들은 호모 사피엔스가 지닌 상징과 언어 능력을 이미 습득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영국 런던의 자연사 박물관에는 크기가 30cm, 무게가 2.8kg의 손도끼가 있다. 큰데요? 이 도끼는 실제로 사용했다기보다는 그들이 원하는 여인을 찾을 때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전시용으로 사용했던 것 같다. 여인이 이 커다란 손도끼를 본다면 그것을 만든 사람은 자신이 낳을 아이의 아버지가 될 자격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을 테니 말이다. 커다란 손도끼를 딱 보여준 여인이 이 남자는 믿을만해. 저에겐 이 손도끼가 없네요. 참, 갑자기 자기 비애로 나가는데 손도끼가 없습니다. 저에게는. 예, 요번 이제 챕터 2가 끝났고요. 불을 다루는 챕터라 꽤 길었어요. 길었기 때문에 재밌게 읽었습니다. 한 챕터씩 읽으면 딱 맞네요, 이 책이.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고 조금 쉬었다가 저 설거지 등의 일을 좀 한 다음에 바로 다음 챕터 읽고 밥 먹으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